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달러 강세 열차를 따고 원달러 1800원 역까지 출발을 한다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빅리치 방송의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입니다.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 방송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들에게 있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일단은 그 방송을 해 갑니다. 아니 1800원 역까지 간다며,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800원으로 간다니까 의견들이 좀 많으셨죠. 뭐 저와 이제 같이 함께 시장을 봐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가지시고 시장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유튜버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빅리치 너는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느냐, 너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그 미국 연준의 자산 그 증가하는 폭이나 또 그걸 사용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런 댓글들을 좀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연준이 그런 정책을 하기 전에도 작년 9월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꾸준히 같이 시장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당장 방송만 보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보다는 쭉 그 제 방송과 경제 전망을 한번 쭉 보시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평가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경제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데, 다만 시장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연준이 돈을 푸니까, 그 어느 나라든지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죠. 아니 과거 같으면 돈을 풀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거품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모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이상하게도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물가 상승이 안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돈을 그렇게 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물가 상승이 안 나오고 뭐 주가 상승이 이어지질 않고 급락 나오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그러죠. 모든 건 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리고 연준은 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하고 또 다른 부양책을 만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코로나가 있던 없던 간에 지금 금리가 저점으로 가서 제로금리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연장해서 올라갈까요? 지금 2007년도 8년도 미국 경제를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 금리를 낮춘 다음에 지금 거의 제로금리 유지하다 한번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이걸 한번 그러면 보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정책금리 현재 보호무역주의와 달러 강세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가 언제였냐면, 재밌는 현상은 2003년부터 2005년 6년 거의 7년 접어들 때까지 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금리는 거의 5% 수준에 육박을 해서 여기 이제 서브프라임을 맞으면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게 거의 2015년, 6년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꼬박꼬박 금리가 올라가더니 결국은 2019년 정도부터 다시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되었죠. 그래서 2018년도에 급락이 한번 나오고 미국 증시가 다시 이거를 고점을 뚫고 2019년도에 2020년도 초에 금리가 여기 낮아지면서 한번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그리고 제로금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자산 가치나 주식이 올라가서 빌린 돈보다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문제가 없거나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경기 자체가 코로나로도 죽어버린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그 물가 지수가 2%씩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분명 시장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 지금 대출자들은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자, 시장은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빌린 돈보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소비도 늘어나면서 자산 가치도 상승하고 금리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적 완화가 지금 거품을 만들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지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양적 완화가 거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시장이 지금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 들어가면서 지금 그 거품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자, 그러면 그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분명한 거는 물가 상승이 나오는 거를 미국 정부나 글로벌의 정부들은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지지를 하려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걸 유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나? 얼마 전 지금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그 파월 의장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자, 여기 보시면 파월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연방부채니 뭐니 안 좋은 소리는 과연 이 사람이 미국의 연준 의장인지 미국을 좀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그 여기서부터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시장은 이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도 달러 강세 1,800원까지 간다 이랬더니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지금 미국의 3조 달러 헐리우드 액션인가 이런 그 부분도 올렸더니 과연 이것도 의견들이 좀 분분하세요. 분명하지만은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미리 저는 작년에 9월 달부터 미국 연준이 미국 연준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연준의 밸런스 시트의 자산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008년도 7년도 하고 비교하면서 여기서부터 증가가 시작되고 나중에 이 증감 속도로 봐서 마이너스 이때 상황하고 마이너스 부분이 나왔을 때 시장에 충격이 올 거라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예상을 하고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작년 9월에 이게 오르기도 전에 제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빠르고 느리고 가네, 이거는 제가 정황으로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미국이 이 글로벌에 대한 달러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밸런스 시트의 자산을 증가하는 상황, 즉 국채나 모기지 채권 등을 인수를 하면서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는 상황이 나오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다시 거두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레포라는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즉 RP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야, 그게 말이 되느냐? 네가 무슨 연준 그 위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예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꾸준히 그 카페 회원들하고 보면서 모든 경제 전망을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증감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모양의 마이너스 부분까지 나올 거라는 걸 아마 제 방송을 보셨으면 수차례 이 위에서부터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때하고 같은 모양이 나와서 이 마이너스 부분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연준이 밖에 있는 달러를 안으로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에 충격이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 이걸 1년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급속하게 시중에 자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자금을 거두어 들이는 이유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부양정책을 쓰기 위해서 달러를 지금 거두어 들이는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 줄어드는 부분하고 얘네들이 줄어들어서 달러를 거두어 들여서 바로 시중에 풀어버리죠. 이 부양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미국 연준이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재무부가 이런 현상을 만들면서 분명히 자금의 수급 부분을 얘네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부양책을 쓰고 연준에서 자산을 늘렸다 줄였다가 하는 부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 푼 돈, 미국 재무부가 거두어 들여서 푼 돈은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으로 다 갔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채권 시장으로 갔을까요? 자,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미국 연준 보고서에서 이 연준 의장 파월이 보고 있는 결론을 내보면 회복은 어렵고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자, 우리 카페에 한 회원분이 보고서를 이렇게 써놓은 분이 계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라는 걸로 해서 2020년도 6월에 연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근 FRB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거를 지금 잘 요약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활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연준의 지금 이런 보고서를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5%가 되는 걸로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당연히 멈췄으니까 소비, 생산, 수출 모두 다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죠. 2분기에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부분이 보이고 있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록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실업률은 한 14%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업률이 늘어났다가 다시 실업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게 급격하게 회복이 되려면 실업률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고 지금 14%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섹터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이 공항이 요 제일 밑에 여기 에어포트를 지금 바닥바닥 끼는 걸 외에는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섹터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연준의 밸런스 시트의 자산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 T빌 미국 국채하고
MBS 이거 외에는 지금 부양책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번 시간에 그 설명을 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별로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가지고 지금 이 녹색의 MBS하고 모기지 채권하고 이 부분 국채하고를 제외하면 정말 미비한 지금 그 양을 굉장히 많이 그 자기들이 뭐 정크펀드에 해당하는 회사채까지도 다 매수하겠다 이러던 애들이 그렇게 별로 여기 2007년도 8년도에 사줬던 부분보다도 훨씬 더 적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거 연준 돈 풀어서 지네들 MBS 그 모기지 채권하고 국채만 엄청나게 사고 있네. 결국은 재무부에서 발행해지는 국채를 얘네들이 다 사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양의 국채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급망의 중단의 위험을 체크해 보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로 어쨌든 소비 국가다 보니까 미국은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발달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유일하게 소비하고 수출과 수입 그리고 내수가 같이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밖에 없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출이 가장 높았을 때가 GDP의 14%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전체 중간재 중에서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기축통화국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폭넓게 수입을 할 때도 폭넓게 이렇게 그 비율을 가지고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수입을 하는 거지 어느 특정 국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카나다가 이제 제일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목재, 석유 이런 부분들이 그 카나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석유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WTI 그 텍사스 석유 시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얘네들의 석유도 이쪽으로 수출을 하고 지금 뭐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출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접해 있는 카나다가 18%, 그리고 멕시코가 7%, 이 중국은 10%에 해당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일본이나 독일 5%보다도 우리나라는 끼어들 수도 없는 지금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배정을 잘하고 통화를 조절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유가도 지금 여기 낮은 수준에서 35불에서 45불 사이로 지금 북해산 유하고 지금 텍사스산 유하고 이 평균을 내서 지금 가격을 써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 본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나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 기대 비율이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2%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유가도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우리나라의 이 쇼핑뉴스 SNN 쇼핑뉴스를 여기 보면 해운지수가 나오고 있죠. 여기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을 보는데 1년치를 보면 지금 정말 바닥을 이렇게 기던 이게 지금 하늘색이 BCI예요. BCI는 이게 이제 벌크선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배 해운 요금인데 대부분 유조선이나 곡물들 뭐 석탄석 그 다음에 철광석 이런 부분들을 석탄이나 철광석을 지금 운반하는 배의 가격인데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바닥바닥 기어 버렸을 때는 주가도 빠지고 경기도 안 좋고 유가도 엄청 밀렸었죠. 정말 BCI는 보이질 않아요.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자,
6개월 걸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바닥이 안 보이다가 가장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고 있던 유조선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상황을 알 수 있고, 이 배 운임이 좀 꺾이기 시작할 때는 또 유조선이 멈춰 섰구나, 그리고 해운 운임 중에서 가장 큰 배가 멈춰 서버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꺾여가지고 BCI가 꺾여가지고 살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거 다 지금 보면 이 정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체가 되는 거는 주가나 뭐 운임이나 방향성 모색을 하는 거죠. 한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유가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분명한 거는 파월 의장이 회복은 어렵고 지표가 악화되는 부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나 이런 부분은 거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달러 부족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국으로 계속 달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까요?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IB은행들 있죠. IB은행들 중에서 뭐 MS라는 명칭의 또 IB은행에서는 자, 미국 시장은 아주 탄탄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미국 시장은 올라간다, 비중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비중을 중립으로 하겠다는 이런 어중간한 지금 그 전망들을 하면서 시장을 지금 달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과거에 유가가 100달러 간다고 막 떠들던 뭐 G사 있죠. 이 IB은행의 G사는 지금 골드가 또 2000달러를 넘어간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시장이 그러게 될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신흥국들은 달러가 부족하고 미국으로 계속 몰려가는 이유가 달러가 계속 강세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자, MS 약어를 가진 IB 그 은행은 미국으로 계속 달러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비중 확대를 하고 이머징 마켓은 중립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모자라는 거는 달러지, 글로벌 통화는 그 뭐 자기들이 아무리 발행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냐 약세를 보이냐는 어차피 환율과 그 나라 국가의 이 돈과 달러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다 이쪽으로 몰려가다 보면 이 미국에서 달러를 이렇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나라 통화는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흥국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서는 분명한 거는 지금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왜? 이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어떤 자산을 사가지고 그 달러에 대한 레버리지를 늘리려고 하겠죠. 그럼 이것도 미국에서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냐는 얘기예요. 분명한 거는 시장에 이런 들어오는 달러를 다 잊고 있고, 또 나가는 달러를 다 읽고 있고, 또 각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들이 들고 나는 거를 모두 알고 있는 연준은, 분명한 거는 시장을 한번 흔들기 위해서 파월이 자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아니냐,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순간에 몰려들어온 달러에게 뒤통수를 한번 때리기 위한 조치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가 보이려면 당연히 달러인덱스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유로화를 쓰고 있는 EU를 봐야 되는데, 어제 EU 정상회의가 결국 합의 없이 결렬이 됐죠. 이 부분은 제가 그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뉴스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합뉴스에 지금 EU 정상회의 장기 예산 넣고 균열 결국 합의 없이 종료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장기 예산은 2021년부터 23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렉시트 여파로 예산 공백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이 분담금을 내기로 한 영국이 이미 법적으로는 빠져나가는데 무역 관련된 관세나 이런 부분을 좀 유예를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6월 30일까지 지금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런 회의가 결렬이 되면서 어쨌든 2021년부터 2023년에 관련된 일이니까 이게 잠깐 미뤄져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2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타결이 실패했대요. 추후 재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문제로 가장 이제 화가 나는 게 모든 나라들이 영국 쟤네들 때문이다. 우리가 굳이 코로나고 뭐고 간에 이거를 연말까지 연장을 시켜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마 또 두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지금 이 20일에서 21일 벨기에에서 지금 했던 부분인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21일 불행히도 우리는 오늘 협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각 나라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더 내야 하지만, 그동안에 이게 이제 영국에서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과연 더 내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존의 형식대로라면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매우 유력하죠. 이걸 이제 영국에서 냈던 부분을 메우게 된다는데, 과연 이 나라들이 뭐 굉장히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이제 모르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서로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렉시트 부분이 상당히 노딜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영국하고 유럽이 지금 협의 없는 상황에서 무역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은 노딜 브렉시트로, 특히나 이제 금융 허브로 불리고 원자재 시장이 전부 원자재 주식들이 영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전 세계 국채 발행하는 우리 CDS 프리미엄으로 달러 표시 발행하는 국채라든지 이런 국채를 발행하는 CDS 발행하는 것도 지금 영국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들은 잠깐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하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선물이죠. 미국 원달러 선물 지금 차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작년 8, 9월부터 여기 밑에서부터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달러를 강세로 보고 있다, 약세로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빅리치 너는 달러 강세라고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니에비 두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장을 봐오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어떤 모양으로 이 구간을 다 모두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달러에 대한 강세니까 원화가 약세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을 끊어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하도 많은 분들하고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끊어먹는 상황에다 이런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까지 지금 여러분들하고 예상을 하고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라갔던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까지 지금 적중이 되고, 내려오는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을 보고 있고, 이걸 끊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까지 바닥이 나오고 또 여기서 올라가고 1255원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루에 이런 부분 있죠. 하루에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런 부분까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신도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뭐 고무신이 됐건 뭐 구두가 됐건 이걸 다 꽤 맞추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목표치 1324원, 1337원까지 지금 크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 가는 과정에서 지금 1255원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지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시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그 60일선도 이렇게 누울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원 약세가 나오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그 목표치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얘는 그럼 이거 넘어가겠네 하는 그 그림이 그려진다고 여러분하고 같이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달러인덱스의 차트를 보면 지금 다시 강하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얘도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다 약간 내려오든 하면서 다시 이렇게 꺾이는 웨이브가 나오는 지금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부터 지금 달러 강세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박스권적인 그 사선에 기울기가 있는 박스권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여기 103달러까지 지금 제가 이때 103달러까지는 일단 1차 목표치로 보겠다 했는데 이 1차 목표치를 턴을 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2018년이죠. 2018년 초부터 103달러의 목표치를 1차 목표치로 보고 가겠다고 예상을 했더니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달러 약세를 보고 있다가 아주 많이 비웃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신도 못 맞추는 환율을 네가 무슨 수로 맞추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경제가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과거에 했던 부분하고 이 주가 움직임이나 환율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주식 이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9월부터 오르던 주가도 1년 전부터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18년부터 이렇게 빠지던 주가가 9월까지 이런 하락을 만들어내고 연초까지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고 이 바닥에서 이 어디까지 가고 제가 이 턴을 하는 시간까지도 예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자랑으로 보기보다도 이 흐름을 다 읽어냈다는 게 지금 제가 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제가 공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마 이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보세요. 강한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아니면 100% 되돌림도 나올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여기지만 제가 266 정도까지 보고 시장을 보자고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현금 확보해라 현금 확보라 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현금 확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66까지는 갖다 보는데 항상 보면 그 제목만 타이틀만 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대. 주식시장에서 20% 30% 가지고 장난을 하자고 해서 정말 예쁘게 생긴 차트 모양 얘들을 다 공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도 이게 하루하루 지금 얼마 정도 올라가고 얼마 정도 내려간다는 걸 다 예상을 하면서 이걸 시장을 보고 있는데 현금 확보 무지하게 잘했거든요. 뭐 현금 확보하라고 해서 뭐 이 주식이 올라갔다고 손해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0, 30% 가지고 주식을 사먹고 이 지수에 투자를 해가지고 짧게 끊어먹는 거 방향성이 아닌데 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꺾이고 올라가고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여기서 또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방향성으로 보기는 어렵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현금 가지고 있다가 현금이라 해서 뭐 100% 현금인가? 주식이나 이런 내가 좋아하는 뭐 상승에 관련된 인버나 레버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나는 게 극대화되는 투자지. 아니 남이 현금 확보하라고 그랬다니까 100% 현금 확보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그건 뭐야? 이게 정말 재밌는 거죠. 시황을 같이 보고 리딩을 같이 하고 이래도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게 이 경제 투자하는 투자판이에요. 주식이 됐건 선물이 됐건 상품이 됐건. 아니 그런데 현금 확보한다고 해서 조금 덜 먹었다고 열받고 더 먹었다고 뭐 더 기분 좋고 이런 건 아니죠. 주식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주식이 지금 계속 가는 종목들보다는 거의 하위에 올라갔다 하루에 다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 누가 뭘 먹고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지금 그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저랑 같이 이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현금 가지고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큼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지 괴로워가지고 뭐 하나 잡고 끝까지 들고서 이거 죽을 똥 살 똥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투자가 됩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달러를 보고도요, 미국 달러를 보고도 자 강세가 나오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끊어먹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다시 내려와서 이 자리 차지해서 요 정도 수익 나는 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예상도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짧게 끊어먹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고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예상도까지 그리고 이 짤막한 거를 다 먹었다 그러면 네가 신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걸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강한 상승 나왔다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서 그냥 모아놔. 그리고 여기서 큰 거 먹고 말지. 그리고 다 내려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도 지금 다 즐기고 있다면 이처럼 더 좋을 게 어딨냐는 얘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죠. 자, 이처럼 1년 전부터 2019년이죠. 18년 10월부터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놓고 2019년 9월까지 빠질 거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연초에 또 급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을 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정말 바닥을 알 수 있으면 그거 같이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적어도 아니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266 정도에서 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맞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다 하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타이틀이 원달러 환율이니까 그러면 야 18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 고점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죠. 분명한 거는 제가 꼭 1800원이라고 해서 1800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달러 강세로 환율에 대한 차익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무역수지 흑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추 계산을 해보면 1800원 이상에서 어떤 환율에 대한 그 협약이 나오지 않을까. 프라자 합의처럼 1985년에 나왔던 그 프라자 합의하고 그때 1980년대 미국에서 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하고 지금 취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너무 흡사하고 지금 환경도 미국의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1980년대 하고 지금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무역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일맥상통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도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 들어갔었죠. 일본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고 헐리우드를 사고 뭐 이런 소니가 뭐 그 필요한 부분에 막 돈들을 다 집행을 했으니까 뭐 보험회사들은 미국의 뭐 그 정말 혼이라고 불리는 큰 건물들을 다 사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게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동학개미가 됐건 일본의 무슨 나카무라 그 개미가 됐건 간에 중국의 무슨 그 개미가 됐건 간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 주식들을 엄청 사고 또 그 자산 운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권사나 보험사들이 미국의 건물을 엄청 사러 들어가는 걸 보면 지금 마치 1980년대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국들은 달러에 대한 지금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왠지는 모르지만 왠지가 여기서 이제 보면 거의 그 통화 수합을 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나타났던 이 부분들이 지금 그 워낙 강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지금 원래 4월 달에 발표하기로 한 환율 보고서가 제가 봐서는 6월 정도까지는 아마 발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봐요. 왜냐면 또 10월에 환율 보고서가 발표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늘어지면은 한 4개월 정도까지도 늘어진 적이 있죠. 대부분 이게 6월이나 8월까지 간다고 보는데 아마 6월 달쯤 그 환율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각 나라들이 지금 환율에 대한 그 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할 때는 각국 그 중앙은행에다가 아마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나 지금 안전한 상황이 있나, 이걸 한번 지금 몇 가지 한국은행의 그 100대 통계 지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00대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100대 통계 지표로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경제 성장률 실질 계절 조정 정기비로 보면 2020년 1사분기는 마이너스 1.3%죠. 근데 우리가 2사분기 때 록다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점점 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자, 1인당 GNI나 GDP 명목을 지금 보면은 자, 요 정도 금액인데, 자, 우리도 이제 줄어들겠죠, 이게.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실업률이나 고용률이나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 노력은 많이 하는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통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화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계 신용대출이죠.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지금 이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 가지고 1611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차트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600조가 지금 넘어가죠. 1611조 정도가 지금 가계부채로 돼 있고, 이게 지금 2020년도 지금 1사분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야, 이게 정말 큰일 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계대출 연체율을 한번 보면은요, 돈을 빌려 가지고 연체하는 부분이 0.3% 밖에 안 돼요. 여기서 0.2%로 떨어졌다 다시 0.3%로 올라갔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아니고 금리가 싸다 보니까 0.3% 정도의 연체를 하는 거야. 1000명에서 3명 정도만 연체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선진국을 봐서도 이런 연체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이 부동산 담보도 지금 LTV나 DTI로 반도 지금 안 되게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체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뭐 가계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우스운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금을 총 해놓는 거, 자, 예금은행 총 예금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지금 1578조예요. 자, 가계부채가 1611조인데 지금 은행에서 놀고 있는 돈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1578조란 말이에요. 지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은행에서 놀고 있는 돈하고 가계부채하고 별로 차이가 없으면, 만약 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돈이 나와서 부동산을 사고 뭐하고 난리를 쳐버리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금은행 대출금이에요. 자, 은행에서 예금을 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계 대출보다는 기업 대출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여기 조금 보시면은 1700조가 넘어요. 이게 지금 1762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가계대출보다는 이 총 그 은행 예금 대출로 해서 기업 이 대출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크게 시장은 문제가 될 거 아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정말 재미있는 게, 이게 지금 그 통화 수합이 나오기 전에 급격하게 이렇게 줄기 시작하다가 다시 이게 통화 수합을 하고 나서 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4천억을 깨려고 하다가, 자,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4,9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900억 달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4천억에서 900억 달러가 사라졌으면은 이거 상당한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거의 통화 수합을 하고 나서 다행히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화 수합은 줄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통화 수합을 한 나라 중에서 영국이 상당히 많은 양의 통화를 다시 수거를 해갔다는 걸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인데,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화 수합을 지금 연장을 해주고 지금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이런 현상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야, 이거 뭔가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2019년도죠. 2019년도 이렇게 빠지다 2019년도 8월에 이게 다시 증감하면서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다시 빠진 부분인데, 또 다시 여기서 늘어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화 수합에 의한 거라면 갑자기 통화 수합을 줄인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한 문제점도 발견이 될 수 있다,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우리나라도 시간상 다 볼 수 없지만 뭐 저축률이라든지 뭐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총 저축률도 지금 보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36%, 이거는 뭐 나가서 소비를 안 하니까 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고, 이게 1, 4분기까지 나온 거니까 2, 4분기 3, 4월에 록다운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음에 나오는 이 지표들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고, 자, 1차적인 목표치는 1324원, 1337원.50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그 큰 목표치를 두고 이 잔챙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들은 매일같이 파생 상품은 당일치기로 끊어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시장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6월 12일에 가장 큰 지금 변곡일이 나왔고요. 7월 1일하고 7월 6일 날 지금 변곡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12일 날 이 변곡일 요 12일 날인가 요게 요 12일 날 이 변곡일이 나왔을 때 상당히 그 많은 변동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예측을 해 줬죠. 양봉이긴 하지만 이 음봉이 굉장히 흐름을 나타내고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 여기서도 지금 변곡일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여기 굉장히 지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변곡일, 이런 변곡일들은 봉이 크고 작고 간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7월 1일이나 7월 6일의 변곡일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도 한번 우리가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빅리치 경제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이 경제의 흐름은 저는 이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는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을 치다가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물론 이걸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나오지만 결국 걔가 원하는 목적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생물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앞에 돌멩이가 가로막혀 있다 그러면 물고기가 여기 가서 부딪혀서 죽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겠지만 이 물고기가 이쪽으로 움직일 건지 이쪽으로 움직일 건지 적어도 여기가 좀 더 막혀 있다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경제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가 여기에 먹을 게 있고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그물을 치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달러 강세라는 열차가 원달러 1800원 역까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걸 우리가 염두하고 일단은 1300원대의 목표치까지는 보면서 이 잘자라기에 일어나는 거, 물고기가 큰 돌멩이를 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시장에 참여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십시오. 저 빅리치였습니다.